반갑습니다. 기본관학원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 과정에서 간호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수업 계획서에서는 이 간호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시험 비중뿐만 아니라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사정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간호사정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그러한 과정을 간호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정은 왜 하냐? 간호사정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먼저 대상자의 기초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대상자가 키가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몸무게가 어떤지, 과거력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기능 부전의 존재나 부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대상자가 지닌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간호 진단을 위한 그러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간호사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은 이 간호사정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호사정은 시기나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초기 사정이나 문제중심 사정이나 응급사정이나 시간차체 사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초기 사정을 볼게요. 이 초기 사정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후에 명시한 시간이 있습니다. 입원 초기에 그런 식으로 그 시간에 하는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문제를 확인하고 나중에 추후에 비교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은 문제중심 사정. 이것은 간호와 통합돼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이전에 우리가 했던 사정에서 확인된 특정한 문제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응급사정.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동안에 하는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때 사정이고, 시간차 재사정은 초기 사정 후에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하는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이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이 자료 수집은 말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중요한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고 대상자의 변화하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자료 수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은 대상자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력, 암이나 고혈압이나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해야 됩니다. 또 과거에는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어떤 민간 치료요법을 쓰고 있는지, 만성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자료 수집을 할 때는 대상자와 간호사 모두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은 1차적인 자료가 있고 2차적인 출처를 통해서 얻어지는 2차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과거력 이러한 것들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위에 표를 보시면 간호건강력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서 개인정보나 현 병력은 어떤지, 가족 병력은 어떤지, 사회적 자료, 건강관리 양상, 과거력, 주호소, 생활 양식, 정신적 자료 이러한 것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료의 종류를 볼게요. 주관적 자료가 있고, 객관적 자료가 있고, 변함없는 자료, 가변적 자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관적 자료는 증상이나 혹은 숨겨진 자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지러움이나 통증 이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 자료예요. 어떤 사람은 그 통증에 대해서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대상자의 느낌이나 감정, 가치관, 신념, 태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객관적인 자료, 지문화 명시적 자료,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거, 관찰자에 의해서 봤을 때 발견되거나 인정되는 그러한 자료들. 예를 들면 혈압이라는 것들은 객관적 자료겠죠. 체온이나 혈압 이런 것들. 그 다음은 변함없는 자료, 혈액형, 인종, 성별 이러한 것들이 변함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가변적 자료, 가변적 자료는 변화할 수 있는 것들, 객관적이지만 변화할 수 있는 혈압이나 체온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나이나 통증 이러한 것들은 가변적 자료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볼게요. 자료의 출처는 1차적 자료, 2차적 자료, 출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거는 1차적 출처고 그 외에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2차적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적 자료는 사실은 검증을 해야 돼요. 왜? 대상자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료의 출처들은 대상자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대상자를 지지해주는 가족이나 친구,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대상자의 기록, 건강관리 전문가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정보들, 의무기록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도 자료의 출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관리 전문가,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가정방문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혹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이러한 사람들은 이전에도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은 문헌, 논문이나 그죠? 서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질병의 치료와 예후, 최근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연구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수집하냐? 관찰, 면담, 그죠? 신체적 검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찰을 볼게요. 이 관찰 자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그 자료에 주목하고, 내가 관찰한 자료에 주목하고, 그 자료를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관찰은 내가 눈으로 관찰하고, 그죠? 후각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면담입니다. 면담. 면담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진 계획된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담은 지시적인 것, 비지시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지시적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성별이 뭐예요?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미 구조화되어 있어요. 답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비지시적 면담이 있습니다. 이 비지시적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람들 간의 이해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지시적으로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하고 나면 내가 굳이 구조화된 면담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자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은 이 면담을 할 때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폐쇄적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 중립적, 유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폐쇄적 질문, 예, 아니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폐쇄적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 네.
당신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이러면 대상자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의 기분은 뭐가 어떻고 저째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개방형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중립적 질문. 이제 간호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강압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이 개방형 질문이고, 비지시적인 면담에서 사용되는 것이 중립적 질문입니다. 그 다음 유도 질문. 보통 폐쇄적이에요. 유도하는 거니까, 그죠? 답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적 면담이고, 폐쇄적이고, 대상자의 대답을 지시를 하는 것을 유도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면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면담을 할 때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간호사는 그 전에 그 가능한 정보들을 다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면담을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책자나 안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면담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면담하기 위해서는 뭐 시간, 장소, 자리 배열, 거리,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언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편하고 통증이 없고, 그죠? 방해를 적게 받는 시간. 이러한 시간에 면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소는 소음이나 움직임이나 산만함이 없고 통풍이 잘 되고 이러한 곳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해주는 장소가 된다. 그죠? 그리고 대상자가 편하게 느끼는 그러한 곳. 자, 그 다음은 자리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간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위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자리 배열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거리를 어떻게 하냐. 대부분 사람들 면담할 때 한 60에서 90cm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위에 표를 보시면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할 거냐. 복잡한 의학 용어를 대상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일반적인 언어로 바꾼다. 그죠?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면담을 다 하고 나서는 항상 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면담은 어떠한 단계를 거치느냐. 3단계가 있습니다. 도입, 본론, 종료. 자, 도입 단계에서는 관계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피면담자를 안내를 하고, 그죠? 본론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면담을 하는 거예요. 모두 편안하게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수행 안내 이런 것처럼 가이드라인, 다음 장에 이 면담 시 의사소통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종료합니다. 이제 면담을. 필요한 정보가 얻어지고 나면 면담을 끝냅니다. 면담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 대상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죠? 고맙다고 인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봅시다. 뭐 조심히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면담을 했던 것을 요약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밑에 가이드라인 보시면 조금 전에 면담을 할 때 의사소통 어떻게 하는지, 그죠? 면담을 할 때 본론에서, 정계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신체 검진입니다. 신체 검진. 신체 검진은 시진, 정진, 촉진, 타진의 기술을 이용을 하고 어떻게 수행하냐?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접근하는 분이 계시고
시스템적으로 신체 계통별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체 검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료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조직하는데 사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서면화된 양식 혹은 전산화된 양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개념적 모형 혹은 이론적 기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간호 진단하면은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게 난다 이야기 많이 납니다. 난다. 그리고 기능적 건강 양상 모형, 오렘의 자가 간호 모형, 적응 모형, 로이가 이야기한 적응 모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반응 양상, 이 난다 진단,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실 간호 진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난다의 인간 반응 양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강 증진, 영양, 배설 교환, 뭐 활동, 휴식,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이런 것도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든이 기능적 건강 양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 지각이나 건강 관리, 영양, 대사, 배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편안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오렘은 자가간호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간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오렘이고, 그 다음에 로이는 적응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리적 요구, 자아 개념, 역할 기능, 상호 의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건강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생활 양식이나 습관이나 건강 행동, 신념, 가치, 태도 이렇게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 모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비간호 모형입니다. 비간호 모형은 신체 계통 모형, 그리고 메슬로우 들어보셨죠? 메슬로우의 요구 단계 이론, 그리고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 계통은 말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피부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 이런 식으로 생식기계, 면역계 이렇게 초점을 둬서 보는 것이고, 요구 단계 이론은 우리가 처음부터 5단계 있죠. 그러한 단계에 따라서 관련된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 발달 이론. 발달 이론은 연령 주기와 발달 과업, 프로이드의 성심리 발달 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심리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료를 검증해야 됩니다. 네. 검증을 할 때는 자료가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호 면담에서 얻어진 자료들, 주관적 자료, 그리고 신체적 검진과 같은 객관적 자료, 이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시간에 사정을 했을 때 대상자의 진술이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사정했을 때 대상자는 이렇다 진술했는데 저녁 9시에 진술하니까 저렇다라고 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자료가 달라졌죠. 그때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정 단계를 마무리할 때는 자료를 기록한다. 네, 대상자의 자료를 이렇게 검증까지 다 하고 나면은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호 사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은 우리가 간호 진단에 대해서 볼게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순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해서 간호 진단에 대해서 볼게요. 간호 진단은 간호 과정의 2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정했던 자료들을 해석하고 대상자의 강점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배웠던 우리가 비판적 사고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간호 계획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 계획 활동은 간호 진단에 바탕을 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난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진단할 때 난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간호 진단이 뭐냐? 간호 진단. 이 간호 진단은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건강 상태나 삶의 과정에 대해서 보이는 인간 반응이나 또는 이 인간 반응에 있어서 취약한 상태와 관련된 임상 판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간호 진단을 왜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간호 진단을 왜 하냐? 목적을 한번 보면 대상자를 사정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수집된 자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문제를 규명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 정상 기능 수준과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 기능 장애를 확인해서 진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표준화된 간호 진단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표준화된 간호 진단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왜 이 표준화된 간호 진단을 사용하냐? 먼저 대상자의 자료를 근거로 확인된 어떤 특정한 요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 진단을 기반으로 우리가 간호할 때 개별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별 간호가 촉진이 된다. 두 번째는 이 간호 실무의 독자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책임감과 자율성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공인된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으로 간결하게 진술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간호 계획을 전산화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진단명이 선택되면 그 진단에 대한 모든 간호 처방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볼게요. 이 간호 진단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죠? 지금 있는 문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위험 진단. 지금은 없는데 대상자가 취약하기 때문에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험해질 거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건강 증진 진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증후군 진단. 함께 발생하는 것들. 그죠? 어떠한 특정 간호 진단의 묶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간호 진단의 구성 요소, 난다 간호 진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문제와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진단명은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하게 몇 개의 단어로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단명은 대상자의 목적과 기대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진단명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이 진단이라는 거죠. 진단명. 그 다음에 이 진단명에 어떤 수식어구나 그리고 진단 진술문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난다 진단명에 첨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불충분한 장애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간호 진단을 기술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 아니요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식별 가능한 대상자의 반응이 있는지 예, 아니요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 따라서 쭉쭉쭉쭉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난다 간호 진단의 구성 요소에서 원인 한번 볼게요. 원인. 건강 문제의 가능한 원인을 하나 이상 알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대상자의 간호를 개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 구성 요소들이. 네.
그리고 이 간호진단에서 가능한 원인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 각각 서로 다른 간호중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간호중재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이 다 다른 간호중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구별을 해야 된다. 다음 진단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진단 특성은 어떤 특정한 진단명의 실제를 나타내는 증상과 징후의 집합이다. 증상과 징후의 집합 이것만 이해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간호 진단의 경우에는 이 진단의 특성은 대상자의 증상과 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 간호 진단에서는 주관적, 객관적 징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간호 진단, 그리고 의학 진단, 상호 협력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의학 진단하고 간호 진단을 여러분들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간호 진단은 간호 판단의 진술이고 간호사들의 교육과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 간호사들이 간호하도록 허락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의학 진단은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오직 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진단과 의학 진단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간호사는 의학 진단과 간호 진단 모두에 관련된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호 진단은 간호사의 독립적인 역할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독립적인 분야에서 의학적 관리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건강관리 영역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간호 진단에 대한 모든 간호를 처방할 수는 없어요. 그죠? 처방권이 다 있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대부분의 중재를 처방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의학 처방으로는 통증에서는 진통제를 받지만 우리는 독립적인 간호 중재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심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죠? 그래서 이 의학적 진단에 관해서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한 요법과 치료를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 진단과 간호진단 모두에 관련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상호협력 문제와 간호진단 구분입니다. 이 상호협력 문제는 간호사의 어떠한 독립적인 중재하고 의사가 처방한 중재, 이 모두를 사용하면서 다루는 어떠한 잠재적인 문제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호진단은 인간의 반응을 포함을 하고, 맞죠? 있잖아요. 인간의 반응을 포함을 하고 어떠한 특정한 질병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특정한 질병에 있는 상태, 예를 들면 폐렴, 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모두 동일한 간호 진단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의 반응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렴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은 뭐 폐렴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이 나요.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파요. 그죠? 동일한 간호 진단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간호 진단이 또 여러 개의 질환에 동일하게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폐렴인 환자, 네.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뭐 배고픔,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배고픔. 그리고 결핵이 있는 환자, 결핵 에너지 소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이 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배고픔.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간호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질환이 각각 다르지만,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세요. 편안하게 듣고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간호진단 과정을 보겠습니다. 간호진단 과정을 보기 전에 그림 4-3을 보시면 우리가 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호협력 문제, 의학적 진단을 구분하기 위한 어떠한 결정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이렇게 쭉 따라오면은 간호진단이고, 이렇게 따라오면 상호협력 문제가,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면 의학적 진단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은 간호진단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표준과 비교를 해야 돼요. 네. 어떤 성장과 발달 양상, 활력 징후, 그리고 실검사 참고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표준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서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관계성을 정하는 거예요. 사실들의 관계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자료가 독립적인 사건을 나타내는지. 그죠? 그래서 간호사는 단서의 가능한 의미를 해석을 하고, 단서 묶음의 잠정적인 진단 가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차이와 모순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정을 능숙하게 했을 때는 이 자료의 차이와 모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완벽한 건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건강 문제, 위험 요인 및 강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료를 분류하고 묶은 다음에 이제 간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가능한 한 진단을 뒷받침하는 문제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가능한 간호 진단을 뒷받침하는 문제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문제가 간호 진단인지 아니면 의학적 진단인지 아니면 상호협력 문제인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 여기 4-3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대상자가 대상자의 강점, 그리고 자원, 대처 능력 이러한 것들을 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위에 표 4-1을 보시면 간호진단하고 의학적 진단, 상호협력 문제 이것을 서로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심박출량 감소와 관련된 활동 지속적 장애 이건 간호진단인데 의학적 진단으로는 심근경색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죠? 상호협력 문제 심근경색의 잠재적 합병증 그리고 우려성 심부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간호진단 진술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두 부분 진술, 세 부분 진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부분 진술, 문제와 원인만 진술을 합니다. 대상자의 반응에 대한 진술, 이 난다 진단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원인, 반응에 기여하는 요인이나 가능한 원인 이러한 것들을 진술을 합니다. PE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부분 간호진단 진술은 PES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그리고 원인, S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심틈 아니면 사인, 증상, 징후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부분 진술도 있어요. 한 부분 진술. 이것은 안녕 진단과 증후군 간호 진단과 같은 이러한 진단 진술을 이 난다 진단명으로도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놨네요. 강간, 외상, 증후군 이런 진단명 안에 원인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강간, 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한다고 해서 더 구체적이거나 유용해지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진술물 작성하는 데 대해서 기본 형식의 변형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진술 이것의 변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인 불명, 정의된 특성은 존재하는데 간호사가 원인이나 기여 요인 이런 것들 모를 때
원인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불명. 그죠? 근데 원인이 너무 많을 때, 그죠? 그럴 때는 복합 요인. 너무 많아서 짧게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복합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가능한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어떤 문제나 원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때 그때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인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뭐 2차적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당뇨병의 2차적인 말초순환 감소와 관련된 피부 손상, 위험 뭐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진술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로해가지고 화상과 관련된 우측 손등, 우측 손등에 화상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상호 협력 문제. 네. 이 카르페니토 모에라는 사람이 모든 상호 협력, 쉽게 말하면 다학제간,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 이렇게 이 다학제간 문제는 잠재적 합병증의 진단명을 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합병증과 이것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 그리고 그 치료를 진술문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는 원인이 문제 진술을 명확하게 할 때,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게 언급될 수 있을 때, 원인이 간호행위를 제한하는데 도움을 줄 때 그 원인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단 진술문의 질 평가에 대해서 볼게요. 이 질을 평가해야 됩니다. 정확한 형식을 사용했는지, 혹은 정확하고 간결하고 서술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문이 구성되었는지, 그래서 이 진술문을 대상자와 같이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죠? 또 난다의 어떤 진단 특성하고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간호 진단을 진술한 다음에는 이 밑에 표 4-6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그 작성 지침에 맞춰서 작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맞춰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진단 추론에서 오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건지, 어떻게 하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오류를 줄이냐?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이 될 때까지는 모든 것은 잠재적인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충분한 지식과 임상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좋겠죠. 그리고 정상 범위에 대한 지식을 갖기. 혈압이 정상 범위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혈압과 관련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단 검사와 관련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진단 검사의 정상 범위, 예를 들면 백혈구의 정상 범위, 적혈구의 정상 범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자원을 참조를 해야 된다. 문헌이나 동료 간호사, 뭐 전문가들 이러한 사람들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간호진단의 분류 체계를 볼게요. 우리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난다. 13개 영역, 47개 과, 244개 간호진단으로 구성됩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영역과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영양 영역, 섭취 소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간호진단 목록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